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철이라 비가 참 많이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북한도 비로 아마 걱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며칠 전에 쿠바의 외교관 한 명이 해외로 망명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쿠바, 프랑스, 중국, 아프리카 여러 나라 등에서 지금 연이어 외교관들이 망명하고 탈출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네요. 네. 오늘도 중국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망명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52세고요. 1972년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1999년 외무성에 들어가서 2021년부터 이제 중간에 본국으로 송환되고 됐으니까 그런 것들 시간을 좀 제외하면 대략 한 9년 정도 쿠바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2013년 쿠바에서 이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던 북한의 배가 있습니다. 청천강호라는 배인데 이 배가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국제사 유엔에서 감시하던 이 감시망에 잡혀가지고 거기 실린 무기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때 이 리일규 참사관이 그 자리에 가서 이걸 잘 해결했다 해가지고 그때 기여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라 이런 임무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던 인물이 이번에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작년 11월에 망명 탈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쿠바에 주재하던 조선 대사관 참사가 이제 망명해서 한국으로 왔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표창까지 받았으면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지금 작년 11월에 탈북을 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이분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활동을 언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왜 탈북했는지 이런 심경들을 담았는데요. 그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외무성은 권세 있는 집안 자식들이 몰려 있다는 거고 자신은 최하위 직급으로 시작을 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기 위해서 평양에 간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외무성 대표부 지도과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많은 양의 뇌물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내가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미룬 것이죠.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계속해서 본국으로 소환하려고 시도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업무 평가를 야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작년에 경추 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증 이걸 이 참사관이 알았었나 봐요. 그렇군요. 근데 당시 쿠바는 제재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의료기기가 발전이 안 돼서 이제 쿠바가 아니라 멕시코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외무성에 요청을 했었나 보죠. 그런데 24시간도 안 돼서 불어한다는 정보가 떨어졌답니다. 그때 이제 격분해서 내가 떠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김정은 표창장을 거실에 걸어두면서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이 지금 현재는 다 돌아가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 떠날 때구나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얘기한 걸로 볼 때 직접적 계기는 노력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 그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 이것 때문에 탈출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군요. 무리한 뇌물을 요구하지 않고 일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했다면 탈북을 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만큼 탈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북한 당국과 체제, 그다음에 관료들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심을 한다고 해서 망명이나 탈출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탈북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웠다고 합니까? 일단 탈북을 심각하게 고민한 건 작년 7월부터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럼 실행에 옮긴 것은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 9, 10, 11, 12 한 5, 6개월 정도 사이에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긴 건데 뭐 보니까 뭐 좀 짧게 하면 한 3, 4개월이었나 네. 봅니다. 그동안에 7kg 빠졌답니다. 살이. 예. 그러니까 밥알이 모래를 씹는 것 같다는 표현을 그때 몸으로 체험을 예. 했다. 비행기 표까지 사놓고 탈북하기 6시간 전에 예. 그때 아내하고 아이들을 불러서 탈북하겠다는 결심을 그때 말했답니다.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몰랐군요. 이제 혼자 네. 조용히 이제 탈북을 계획했던 예.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안 하고 해외에 나가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탈북했다고 합니다. 공항 탑승구 앞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마지막에 1시간 정도 시간이 네. 보통 기다렸나 봐요. 몇 년이 흐른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네. 하나님께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네. 빌었답니다. 아마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잘 믿지도 않는 네. 분이었을 텐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탈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공항에 가기 전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을 한 끝에 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네, 뭐 저도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붙잡고 그게 신이었든 아마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 표창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리일구 참사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나서 차도 같이 마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만난 인상을 인터뷰에서 얘기를 예. 했는데 마주 앉아 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군요. 다만 가까이서 보면 혈압이 굉장히 높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든답니다. 예. 항상 얼굴이 술 마신 것처럼 네. 새빨갛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더 붓다. 심지어는 네. 인디언 같다. 이런 표현까지 네. 썼습니다. 그리고 딸 김주혜에 대해서도 자신의 네. 느낌을 밝혔는데요. 김주혜를 처음 공개했을 때는 신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열병식 같은 공식 국가 행사까지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거부감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한평생 저 사람들의 발밑에서 온갖 수모를 받았는데 이제 내 자식이 또 저 어린 것 앞에서 굽신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2012년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이분은 증언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때 김정은이 김평애 당 간부부장 겸 담당 비서에게 우리도 여자를 대대적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취재 얘기를 했다.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여성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비춰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딸 김주혜를 내세우고 있는 그러네요. 그렇게 네. 일련의 과정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북한 외무성에서 뭐 일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 내밀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알 텐데요. 그런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8년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뭐 외무성이 했던 일, 또 통전부가 했던 일 이런 네. 것과 관련된 내막도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일 시대에는 이 밤에 외무성에 전화를 많이 했다 그래요. 네. 문건도 24시간 제한 없이 보고하라 막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외무성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이제 네.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네. 특히 밤 11시 이후에는 문건 보고하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외무성의 권한과 발언권이 완전히 위축됐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정은이 집권 초에는 외무성이 체제 유지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2.19 참사관의 예. 평가입니다. 예. 또 하나 2016년에 태영호 주 영국 공사 등 외교관들의 탈북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이 직통 전화를 외무성에 걸어가지고 네. 리용호 외무상, 김계관 제1부상이 또 전화를 못 받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네. 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김정은이 외무성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그 북미회담 같은 경우도 외무성이 담당한 게 아니라 네.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 이런 그렇군요. 상황도 벌어졌다 하면서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네. 외무성의 내막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전화를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되는군요. 예, 당시 이제 한성렬 미국 담당 부상과 또 리영호 외무상이 좀 실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뭐 참사가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실각했다는 것은 뭐 외부 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자세한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리일유 참사관이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한성렬 같은 경우, 한성렬 미국 담당 부상 같은 경우는 네. 미국 간첩이라는 혐의로 공개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19년 2월 12일쯤 네. 평양 순안공항 근처에 강건 군관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외무성 부국장 이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공개 총살을 했고 그 현장을 네. 이제 대부분이 다 봤겠죠. 네. 총살 현장을 본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더라 이렇게 그 당시 현장 상황을 그렇군요. 전했습니다. 그리고 리용호 부상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비리 혐의를 받아서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고 네. 밝혔습니다. 당시에 주 중국 대사관 서기관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뇌물 받은 상급자 명단에 리용호 부상, 그렇군요. 예, 리용호 외무상의 이름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2월 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네. 세 번째 날 전원회의 세 번째 날 반나절 동안 리용호 외무상 비판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일가족을 보냈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해외에서 일하는 외교관들, 뭐 그들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일단 본인의 월급을 공개했어요. 네, 해외에서는 월급을 달러로 받는데 물론 본국보다는 조금 낮긴 하다. 네. 그러나 쿠바 참사로 있을 때 월급이 500달러 정도였다. 그렇군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대사는 한 600에서 1000달러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공사나 참사는 500에서 600달러, 서기관은 350에서 500달러 정도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본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뭐 그렇군요. 나은 형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월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의심될 정도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건 한국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보통 이 정도 직급이면은 10분의 1 그쵸. 또는 20분의 1도 안 돼요. 네. 보통 다른 나라 외교관에 그렇죠. 그게 한 15분의 1이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까 아무래도 다들 뇌물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네요. 네. 자, 일단 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 외교관의 월급이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쨌든 받지 않습니까? 이걸로 네.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꾸려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절약해야 네, 되고 늘 이제 어려운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장사를 안 할 수 없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대부분 외교관은 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네. 해외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제 북한에 갈 때 이거 다 들고 가기도 하고요. 자, 쿠바 같은 경우는 시가 담배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쿠바 외교관 같은 경우는 이 시가를 팔아서 돈을 좀 짭짤하게 버는데 이걸 중국에 보내면 꽤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외교 행랑에 네. 한 150에서 200갑 정도의 시가를 중국에 이제 보내는 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버는데 순이득이 한 번 보낼 때 한 15,000에서 2만 달러 떨어진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쿠바의 시가 장사가 잘 되면 뭐 이 이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본국으로 돌아갈 때 뇌물도 생활비도 잔뜩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1만 5천에서 2만 달러 시가를 팔아서 이렇게 번다라고 하면은 월급의 뭐 20배에서 100배 또 되네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일규 참사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무엇이었나요? 이 통일이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살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운을 뗐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언젠가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한테 속죄도 해야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회의 선진 문화와 과학 기술을 도입해주고 싶다. 이렇게 네.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세계를 많이 들어봤고 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말 망명한 이후에 현재는 아마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듯한데요. 한국에 와 보니까 자신이 정말 촌놈이더라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렇군요. 은행, 네. 뭐 교통 규정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동 시스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북한 사회가 그야말로 암흑의 땅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암흑의 땅에 광명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네.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네. 리1구 참사가 앞으로 통일이나 이런 가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인상 깊습니다. 아무래도 북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이제 부채의식이라든가 책임감 같은 사명 같은 게 있을 텐데요. 2.19 참사의 앞으로의 계획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2.19 참사처럼 이 외교관들이 좀 연이어 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최근 네. 몇 년간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외교관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나오고 교체되고 이런 활동들이 잘 안 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송환 또는 교체 이 시기에 송환을 원하지 않거나 네. 송환을 하고 싶지 않은 아니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외교관들은 탈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송환을 피하려는 외교관들의 탈북이 지금 연이어 이어지고 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기적인 요인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교관의 역할에 대한 압박감. 특히 외화벌이 할당량이 지금 너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아까 이 외교관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평양에서 자기 뇌물을 엄청 평양에 한번 갔더니 요구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 만약에 그때 못 들어주면 이제 막 앙심 풀고 그렇죠. 불이익을 주고 네. 이번에 지금 아마 송환되는 사람들 엄청 많은 돈을 가져가야 이 사람 저 사람 아마 뇌물 또 고여야 잘 될 거 보여야 아니에요. 되니까. 근데 예. 그게 없으면 그 상황이 어려우면 지난 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네. 충분히 돈을 갖고 있지 못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현재는 이제 두 번째 요인 같고요. 세 번째는 감시와 처벌에 대한 공포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또다시 감옥 같은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하고 또 일부 간부에게 혹 잘못 보이면 네. 그것 때문에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이제 처벌을 받거나 이럴 수도 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커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외교관들이 네.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들도 문제지만 이 자유사회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자녀들이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네. 것도 이제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리1구 참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나 옷차림 때문에 북한처럼 여기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에 동원되지 않아도 되고 네. 아이들이 쑥쑥 자란다. 본국에 있는 아이들 동급생보다 50에서 10cm나 키가 크고 네. 피부색도 다르다. 왜?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을 다시 그 어려운 본국의 땅, 속박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게 부모로서는 참 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1구 참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를 다니는 외교관, 고위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보니 촌놈이더라, 아무것도 모르더라라고 했는데 북한의 주민들은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는 이유는 북한의 잘못된 사회 체제인데요. 북한 정권 당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한번 바래 봅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최근 마약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함경북도 안전국이 네. 지난 7월 초에 도당위원회에 상반년도 마약 범죄에 대한 보고를 냈다고 그래요. 네. 함경북도 내 마약 범죄가 작년에 비해서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엄청나군요. 청진에서만 네. 상반년도 기간 900여 건의 마약 범죄가 네. 적발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진 씨 같은 경우 돈주들은 뭐 물론이고요. 네. 가정주부, 심지어 청년, 청소년들까지도 예.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밝혔고요. 예. 개인집들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지금 만연되고 있고 몰래 만든 마약을 중국에 밀수하다가 적발되기도 네. 했다. 이런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또 올해 1월 함경남도 평안남도에서도 마약 제조, 유통, 그다음에 밀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범죄가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는 아니지만 치료를 위해서 마약을 쓰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2023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크게 지금 늘어났는데 대부분 이제 약이 부족하다 보니 뭐 도라지, 백출, 버드나무 잎 뭐 이런 거 약초를 구해다가 이제 직접 찌거나 다려 먹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위중한 환자일 경우에는 마약류를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통계로만 말씀해 주신 것 보면은 그야말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함경북도 당과 또 이제 안전국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함경북도 도당에서는 네. 7월, 8월을 마약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최고 사형까지 내리기로 결정을 지금 한 상태고요. 도 안전국에서는 주민들에게 마약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 소년들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서 이들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경남도 평안남도 안전국에서 지난 1월에 함흥시 평성시에서 하여간 마약의 제조, 생산, 유통, 판매, 사용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연단에 세워서 공개 투쟁을 이제 진행하기도 했고 작년 10월에도 전국에서 마약 제조 그다음에 판매한 사람 10명을 체포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또 대폭 대대적으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용 뭐 사용을 제외하더라도 뭐 청소년까지 사용할 정도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마약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약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북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냐? 마약 밀수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 그러니까 마약 밀수를 통한 외화벌이 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다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북부 산악지대에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아편 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도에 대략 20개 정도의 시군이 있다고 할 때 각 군에 하나에서 많게는 2개 정도의 아편 재배 농장을 운영을 했는데 이 아편 재배 농장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는 노동당 39호실입니다. 그러니까 당과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이 아편을 재배해서 밀수한 돈으로 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제적인 범죄 행위인데 이것을 국가가 앞서서 했고 이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아편 가공품들 예를 들어서 아편진이라든가 몰핀이라든가 코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사회 전역에 깊숙이 지금 퍼지게 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뒤떨어진 의료 체계와 의약품 부족 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여요. 지금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세가 심각한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집집마다 가정 상비약으로 아편진 한두 개씩 두는 사람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잘못 쓰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뒤떨어진 의료 체계와 의약품 부족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의 한 주민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 사람들이 순식간에 돈이 되는 것이면 마약이든 뭐든 다 한다. 올해 1월에 마약 범죄가 작년 이맘때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별의별 일을 다 저지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고질적인 마약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북한 정부는 최근에 마약 문제, 마약 범죄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을 지난 1월에 뭐라고 했냐면 사회안전성이 함경남도 안전국에 내려보낸 주민 대상 학습 자료라는 것에서 예. 올 초에 증가한 마약 생산 밀매 범죄 행위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 것들의 모략에 발맞춘 내부 고용 간첩들의 책동이다. 이렇게 네. 진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부 간첩들을 잡으면 마약 문제 해결되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북한 정부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진정성이 부족한 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네. 번째, 정부 당국이 하고 있는 마약 재배와 밀수출 즉각 중단해야 되죠. 네. 마약이 북한 전역에 퍼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아편 재배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자 최근에는 교화소와 수용소 수감자들을 통해서 또 지금 마약 재배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 인민들을 마약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반인민적 범죄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약품 생산과 수입을 확대해야 됩니다. 네. 주민들이 지금 약 대신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약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생계 문제 때문에 마약 범죄가 여기저기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모든 문제에 앞세워야 된다. 단 군사력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킨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네.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무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지도자라면 군사력 강화보다는 경제 발전을 앞세우는 이른바 경제 우선 노선, 네.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뇌물을 강요하는 사회, 거기에 또 처벌만 또 강조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고위직, 뭐 낮은 직을 또 불구하고 모두가 탈북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북한 당국도 좀 스스로 반성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더 나은 조선에서는 리일규 참사의 망명 사건과 또 이제 마약 범죄 증가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